네, 잠시 후 2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네, 위증교사 혐의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선고 공판 약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이제 벌금형을 받으면 그 액수와는 상관없이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지 않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피선거권 관련해서 조금 이 법이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는 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선거권 관련해서는 이 공직선거법 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가 이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선거법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네.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지난주에 이제 선고가 났었던 거죠. 그 경우에는 선거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범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형이 이제 선고를 받게 되면 의원직도 상실이 되고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선거범이 아닌 형사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이 실효되는 것도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그 기간까지 박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선거 사건이냐 일반 형사 사건이냐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위증이나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금고형이 따로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위증죄 같은 경우는 형법 152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양형 기준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양형 기준상에 그 감경됐을 때 10월까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벌금을 이제 전제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 자체를 보면. 그리고 이 형법상의 이 규정으로는 그 위증 같은 경우가 법률에 의해서 선설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되는 것인데 네.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법문상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의 핵심이 혐의 그대로 위증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2002년에 벌어진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2년 전부터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시점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02년부터 보겠습니다. 2002년 같은 경우에 2002년 5월 10일에 이 당시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의혹을 취재를 하는 KBS PD가 있었고요. 이 PD가 이 통화를 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장소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PD가 어떤 통화를 했었냐면 이 당시 시장에게 내가 어디 검사다. 검사인데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시장님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서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장 쪽에서는 이게 이제 실제 검사 전화인 줄 알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검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나중에 사실 밝혀지고 나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검사를 사칭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문제가 되는데 이 PD가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PD가 본인이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소가 됐던 사실관계는 그때 이 PD가 이 사칭을 했었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 부분을 공모했다, 그러니까 같이 했다라고 일단은 죄가 이제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기소가 됐고 재판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확정은 어떻게 됐었냐면 네. 이 PD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가 이제 선고가 됐고 이 이재명 변호사 당시 변호사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하나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2018년으로 넘어갑니다. 201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재명 이제 당시 이 후보였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네. 나왔었고 2018년 5월 29일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적인 발언을 하고 또 2차적으로 추가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후에 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 말 자체가
실제 처벌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봤고 이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이 허위 사실 공표죄다라고 해서 당시에 다른 혐의들과 함께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또 사실관계 끝났던 부분이고 네.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 부분 관련해서 2018년 당시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2018년 12월 경에 어떠한 녹음 파일이 하나가 발견이 된 겁니다. 예, 녹음 파일이 여러 개죠.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 2018년에 재판을 진행했을 거지 않습니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근데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할 당시에 증인으로 여러 사람이 출석을 했었는데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있습니다. 네. 이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실제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이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통화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이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 녹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김진성 씨도 실제 사실관계에 관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2시에 선고가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일련의 세 가지 재판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오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예. 위해서는 위증과 위증 교사가 일단 어떤 범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일단 위증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 15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법률에 의해 선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뭐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증인 신문을 할 때 선서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증인이 이렇게 선서를 한 다음에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법관에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을 할 때 허위의 사실관계를 말하게 되면 결국에는 판단이 왜곡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위증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교사 같은 경우에 이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형법에 이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교사한 자는 이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증 교사에 대해서도 위증죄 이 5년 이하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 위증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증 사실을 누군가가 교사한 겁니다. 네. 나를 위해서라든지 뭐 타인을 위해서 위증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위증 교사의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은 좀 법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건을 예를 들면 이 위증을 지금 했다라고 이 위증을 한 당사자로 보이는 김진성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위증 교사가 되느냐가 쟁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위증 교사를 위해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허위 증언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허위 증언- 이미 인지를 이게 그렇죠. 거짓이라는 걸 그렇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 거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허위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본인이 고의로 이 부분 위증을 지금 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것이 어떤 허위 증언을 이야기해달라고 교사하는 행위이다. 예,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허위 증언을 할 것인지 몰랐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의가 또 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증 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고 지금 아마 이런 고의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이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녹음 파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조금 이런 대화가 이제 이 증언에 대한 대화가 나오는 부분은 한 2개, 3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가 이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증 교사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된 증언을 얘기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거짓을 인지를 하고 거짓을 얘기해달라라는 것의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예, 일단은 이게 판결을 봤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 2018년에 있었고 무죄가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공직선거법에서 나온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사실을 공직선거법은 사실을 공표해야지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아니면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것이냐 이것을 이제 판단을 했었고 당시에 의견 진술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것으로 제가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예. 지금 위증죄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위증죄가 되지만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위증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논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게 그 위증을 이제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검찰에서 지금 특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 KBS 측과 이 PD가 KBS PD였지 예. 않습니까? KBS 측과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사실관계 혐의를 조금 몰아주고 그리고 이 최 PD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책임을 많이 감수시켜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교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지금 교사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교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 대화에 껴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그걸 진실을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봐야 돼서 일단은 녹음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중요하고 이런 법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때 당시 정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녹음 파일이랑 가장 중요한 증거는 녹음 파일과 그리고 김진성 씨가 이제 법정에서 한 진술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주장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인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증의 고의라든지 이런 굉장히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전 궁금한 게요. 그 피고인과 증인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거기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러이러한 말을 해달라라든지 뭐 어쨌든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증인과 피고인이 접촉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할 때도 만약에 증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절대로 증인 쪽이랑 좀 접근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증 교사라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이라도 연락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인을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어떤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 부분 관련해서 아 이렇게 이야기해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압박이라든지 뭐 힌트를 줬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만약에 증인 신청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쪽에 연락하지 마라. 혹시나 오해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있다 보니까는 검찰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위증을 교사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직접적인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변론유지서를 보내드릴게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예, 이게 변론유지서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걸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또 검찰에서 볼 때는 이게 결국에는 이 변론유지서에 맞춰서 증언을 해주세요라고 해주세요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답안지처럼 이게 주입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중간중간에 아,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녹음 자체를 봐도 내가 이걸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황을 봐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를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법적인 부분에서 뭐 어찌 보면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이 위증 교사에 죄가 있다라는 거는 그럼 결국에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이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명의 정도가 법관의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개연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 정도의 증명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작년에 이 당시에도 이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었죠. 청구가 됐었고 그때 기각이 됐었는데 그 당시 기각 결정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증 교사의 부분은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멘트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명이 작년에 됐었기 때문에 올해도 증명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명과 증명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명은 그 개연성이 한 단계 낮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년간의 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증명이 됐는지는 오늘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가 일부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통화가 있고 이것이 뭐 그런 이제 뉘앙스로 보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그렇다고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충분히 증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밝혀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위증이나 위증교사 같은 그 전에 있었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왔습니까 그동안? 예, 이 위증이나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하게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되면 뭐 벌금보다는 집행유예라든지 뭐 징역형 이렇게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예. 됐을 때 피선거권 박탈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 지난번 공직선거법 때도 그랬지만 아직 1심입니다.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뭐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1심은 이 중간 단계의 판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언제 확정이 되는지를 저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김진성 씨를 다른 건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록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입수하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증거 절차상 합법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라도 증거가 이제 불법하게 위법한 증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녹음 파일이. 그러면 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검찰에서 이것을 이제 수집하는 그 절차 자체가 위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도가 없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지도 명확한 보도가 없다 보니까는 이 부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한다면 그 사전에 있었던 김 씨의 증언이 상당히 좀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김 씨의 증언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가중 요소 중에 이 위증죄에 대한 가중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그 기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항소심이라든지 그 2018년 사건의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 네. 거기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떠한 뭐 이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유죄, 무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법리적인 건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증인들이 어떻게 진술한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는 만약에라도 이 부분 이제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재판부가 조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여기다가 이제 피교사자인 김진성 씨의 진술이 검찰의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이 된 이후에 김 씨의 진술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김진석 씨가 이제 위증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일단 그 진술이 변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정말로 뭐 검찰의 이런 압력 때문에 이 부분 내가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히 다퉈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1년 1개월 정도 이제 선고까지 1심 선고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충분히 현출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상당히 좀 단순한 그런 이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전의 판례를 보고 판단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떤 이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지요? 예, 이 판결을 할 때 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관계를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고 이 사실관계가 어떠한 제명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검토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증죄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가 처벌되는 것인지 이걸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법리 판단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조문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조문 외에 이 대법원의 판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 자체는 위증죄가 굉장히 한 줄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위증에 대해서 기존의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가 결국에는 이 하급심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엔 판례가 이제 이번에 이 법의 어떤 그 양형의 기준이 되는 거군요. 예, 아무래도 양형의 기준도 될 수가 있고 네. 유무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결국에 법리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네, 수가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사실관계가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 유무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출석할 예정인데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선거법 1심 선고 당시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화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면 바로 또 현장을 연결해서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저희가 그 녹취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녹취록에서 이재명 대표가 12차례나 증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말 자체를 이제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 측에서는 종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이게 그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이제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냐면 법관은 이 부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위증 교사와는 반대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말이 더 신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명이 더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양측이 각자가 주장하는 우리 말이 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어디까지 되는지 이 추가적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적인 증인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 같은 것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일까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일부 보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예.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증 교사가 위증보다 이제 더 중한 범죄로 이제 처벌을 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위증 교사가 조금 더 중한 이제 처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예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위증이라는 것이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이고 위증 교사는 이 사람에게 이걸 위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건의 증인으로 불렸다는 것 자체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은 이 3자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위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질이 나쁘지만 이것을 어떠한 이득 때문에 교사라는 것 자체는 더 나쁘다고 보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두 가지 다 실제로는 결국에 사법관계의 이 사법 시스템을 왜곡하는 이런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좀 중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중하게 처벌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증인 김 씨는 징역 10월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훨씬 위증교사가 더 중하게 구형을 했는데 검찰의 구형량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구형량 자체는 지금 뭐 양형 기준의 이제 최고로 높은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양형 기준은 사실은 검찰이 구형을 할 때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3년이라는 구형보다 이 5년 이하의 징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분의 뭐 5년까지 채운 그런 구형량은 아닌 것이고 하지만 검찰에서 이분 3년을 이제 구형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중하게 사실관계를 봐달라고 법원에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오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유무죄 판단도 이제 당연히 기소가 되지 않는 거겠지만 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구형량이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공직선거법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잖아요. 근데 오늘 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보다도 위증교사가 더 위중했다고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같은 이제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형을 하는 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이 10월 징역 10월에 이제 위증죄를 한 이제 위증죄를 혐의로 받고 있는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징역 10월이고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런 죄질에 대한 차이도 있다고 봤겠지만 지금 그 김진성 씨는 사실관계를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반성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감해서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감경 요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하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제 양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위증교사 양형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양형 기준은 일단은 이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그리고 감경, 가중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 일반 같은 경우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네네. 그리고 감경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10월까지 10월 이하가 되고 그리고 만약 가중이 있다고 한다면 10월 이상부터 3년까지로 일단은 양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중 요소가 있느냐 또는 감경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가중 요소 같은 경우가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가중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유죄를 선고하고 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2018년의 무죄 선고가 이 위증과 관계가 있었느냐도 재판부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약이라도 감경 요소 이제 이야기를 본다면 감경 요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형을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뭐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감경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유무죄를 선고하고 이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선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측은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형 요소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양형 기준상의 감형 요소는 그 뭐 무죄 주장, 그 혐의를 인정했다라든지 반성의 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는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 구형에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이 오늘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명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재판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재판부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도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소명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오늘의 재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부분은 좀 어떤 것일까? 이걸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는 불리한 요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이 녹음 파일 내용이 그 뭐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실관계로 진술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주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네네. 또 김진성 씨,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위증과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같이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진성 씨가 본인은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위증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제 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질서 유지선이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도 선거법 재판 때처럼 오늘도 법원 주변에 대규모의 집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예.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가 있고요. 또 규탄하는 집회가 함께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에서는 양측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또 기동대를 투입해서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선 앵커의 말처럼 지금 양쪽으로 이재명 대표의 규탄 집회,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이 대표 선거를 앞두고 서초동 일대 그야말로 둘로 쪼개진 모습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데요. 지금 1시 이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50분 뒤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재판이 이 부분은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통상 10분 전쯤에 법원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오늘도 그 즈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위증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 가중될 경우에는 조금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3년까지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으로 이 대표가 금고형 이상을 확정을 받으면 또 의원직이 상실되고 거기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 주선 앵커가 이야기를 해준 대로 이재명 대표 1시 한 45분쯤 도착을 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법정에 도착을 할 때 글쎄요, 지난번에는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좀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글쎄요, 뭐 어떤 좀 입장을 뭐 밝힐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과 동일하게 오늘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선고 이후에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예. 조금 전에 국회를 나서면서 이 대표가 이제 취재진들에게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또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나 좀 무죄를 자신하는 어떤 여유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들도 만약에 본인이 담당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선고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방향이 보이는 사건이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한 변호사들도 이 어떻게 판결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법을 알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지만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오늘 선고?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단정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위증교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봤을 때 위증이 있다라고 보고 이에 대한 교사까지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 측에 여러 가지 증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 증언이 아니었다라든지 의견 표명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특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이게 의견이었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관련해서 위증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재판에서는 뭐 이 대표가 이제 재판에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장을 이제 밝혔었던 적도 있었고요. 뭐 지난번처럼 이제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뭐 어떤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법적으로 사실 뭐 판결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판결은 법리에 의해서 판결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뭐 이야기 또는 뭐 어떠한 집회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판결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고 네.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시 25분 40초를 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20분 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판은 한 3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 재판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선고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피고인이 출석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제 피고인이 출석했다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이 판단에 대해서 이제 설시를 하게 됩니다. 설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일단은 이 판단의 근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끝까지 내용을 들어야지 유무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아. 그 부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앞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공동 피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김진성 씨 위증을 했다는 지금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진성 씨 같은 경우가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 먼저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선고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뭐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이제 그 판결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공동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순서를 또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진성 씨를 먼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만큼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먼저 이 판결을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빠를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 근거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네네.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직선거법은 20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혐의가 두 가지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분 정도였으니까 이보다 짧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번이 더 길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판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유죄든 무죄든
검찰 쪽에서든 민주당 쪽에서든 항소를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양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무죄가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예.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도 항소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네. 항소심으로 이제 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재판부 배당의 절차가 있을 것이고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나면 재판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이제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그 기일이 있을 것이고 그 기일 이후에 뭐 증인을 신청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증인을 신청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인 신문 기일을 몇 차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 이제 충분히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또 소요될 것이냐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1심까지는 1년 1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2심이 열리게 되면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까요? 예, 아무래도 항소심은 1심보다는 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1심에서도 지금 제가 전체적인 경과를 봤을 때는 이 증인 신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1년 1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나왔던 증인들은 대부분 이제 다시 이제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왜 이번 항소심에서 신청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금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증인이 일부만 이제 선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고 선고일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1심보다는 당연히 짧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내년 안으로는 좀 나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고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대법원의 판단이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 이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넘어간 다음에 상고심에서 판결을 날 때까지가 1년 조금 정도 이제 걸렸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조금 안전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뭐 633, 그러니까 6개월, 3개월, 3개월 뭐 이런 예. 이제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위증교사 범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뭐 항고심은 언제까지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은 6개월, 이제 항소심, 선고심은 3개월씩 이렇게 그 내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부분은 선거의 당선인이 만약이라도 이런 법적으로 불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선을 뭐 무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이 빨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6개월, 3개월, 3개월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이 증인들을 신문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증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또 몇 명의 증인이 당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지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위증교사 같은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월, 3개월, 3개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재판부에서 뭐 구속 피고인이 있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서두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이 6개월, 3개월, 3개월만큼 빠르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 오늘 법과 상식에 따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오전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최고위에서는 재판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요. 또 주말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 장외 집회에서도 별도의 연설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사법부를 믿고 또 감사와 존중을 표한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이 부분 관련 사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법부라는 게 결국에는 법원 전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원 전체에서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뭐 외부적인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공소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발언이 이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1시 32분 1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규탄 집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의 모습 그러니까 서초동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양쪽 네,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법원 앞의 모습이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을 때보다는
지금 많은 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긴장감이 흐르는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뭐 오전부터 집회 인원들로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한 10분, 15분 후쯤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요, 오늘 선거 과정 생중계 요청을 했는데 지난 선거법 위반 선거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허용하고 불허하는 데 따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따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법원에서 이제 내부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인 판단에 있어서 일단 당시의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집회도 있는 만큼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중계는 불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우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서 이제 2심, 3심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재판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1심과 같은 재판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1심 재판부는 이제 1심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항소심, 상고심은 이제 다 각각의 항소심 재판부, 상고심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다른 재판부.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가 이제 선정될 수는 없고 다만 이 만약이라도 1심 재판부에 있던 이 재판장이나 이런 판사분이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항소심 이제 재판부로 옮기는 그런 네. 경우에는 우연히 이렇게 뭐 선정될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 오늘 1심에서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을 경우 법정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부분도 여당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요? 예, 일단 이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 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행 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이 뭐 구금되거나 체포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당 측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은 이 당시에 구속영장을 작년에 청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청구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여당 측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이 불체포 특권 관련 표결을 하게 됩니다. 동의를 해달라고 표결을 했었고 네. 그때 이 내용 중에 이 위증교사에 대한 죄명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가결이 됐던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으로 이 부분 만약이라도 1심에서 법정 구속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가결이 됐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뭐 야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에 동의가 된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인 것이지 이 부분 지금 현재 위증교사의 별도의 내용까지도 동의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실제로는 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이 네. 없다라고 한다면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심에서 만약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정 구속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 다음에 이런 뭐 체포동의안의 효력에 대해서 볼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체포동의안의 효력까지도 나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도 좀 이야기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체포동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에서 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만약이라도 발부가 되는 경우에 그 구금에 대해서 동의해달라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해당 죄명과 관련한 어떠한 그 구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이 부분이 조금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정말 법 해석에 따른 것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법 해석을 따로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뭐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고까지 사실 뭐 22년 전까지 아까 거슬러 올라갔습니다만 여러 번의 사건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사칭 혐의 같은 경우는 벌금형을 받았고요.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2020년에 무죄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 어떤 걸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된 계기는 이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가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사건에 이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조사 과정에서 이 휴대폰에서 이런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녹음 파일의 내용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 본 것은 이 부분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고 위증을 한 것이다라고 봐서 일단 기소를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거진 겁니다.
김인성 씨가 위증을 입증하는 그 파일을 검찰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검찰 쪽에서 찾아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을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제가 앞서 이제 이야기들을 좀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러면 2002년에 검사 사칭 사건부터 지금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쭉 일련의 그 재판들의 과정들을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2년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 2002년 5월 10일에 일단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 5월 10일에 당시에 이 분당 파크뷰라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예. 아파트가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특혜를 해줬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취재가 KBS의 PD가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PD가 이 취재와 관련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본인이 검사라고 사칭을 한 겁니다. 예, 그 PD가 이제 검사라고 예, 사칭을 본인이 한 거죠. 내가 검사합니다라고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시장이 이걸 믿어서 검사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이야기했던 네.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 통화가 이재명 변호사의 당시에 변호사였던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봤던 사실관계는 이재명 변호사와 이 KBS PD가 공모해서 그러니까 같이 이 검사 사칭의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봐서 이게 공무원 사칭죄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 사칭죄가 돼서 이 부분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확정이 된 것이 이 PD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는 네네. 이 부분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그런데 겁니다. 공모를 했는데 왜 PD에게는 선고 유예가 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가 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판결문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예상을 하는 부분은 이 죄명을 제가 봤을 때 그 공무원 자격 사칭죄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등이라는 것은 다른 죄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 무고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명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닐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자, 지금 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많은 인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예. 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보다 인파들이 좀 늘어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과 또 당직자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차량이 도착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이 인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지난번에는 선거법 1심 공판 때는 따로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들어갔습니다만 예. 오늘은 어떨지 오늘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입장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도착을 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또 메시지를 남기면 또 그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방 법원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역시도 보안과 안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고요. 지금 차량은 전면 통제가 됐고 일부 출입구도 폐쇄가 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1시 41분 30초를 지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면 저희가 또 이 대표의 모습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BS PD는 선고 유예가 됐고 이재명 변호사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당시에도 그 당시 공모죄 이외에 또 다른 죄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들을 봤을 때 일부 보도에서는 이 당시에 이 무고죄 부분도 쟁점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측하고 있는 부분은 그 죄까지 만약에 판단을 하고 이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대해서는 그 PD가 선고 유예가 나온 것만큼 그 정도의 죄질로 봤을 텐데 그 나머지 죄 때문에 이렇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추측이라는 것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셔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14년 뒤죠. 2018년 토론회에서
당시 이제 내가 누명을 썼다라고 이제 말해서 이게 이제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18년 5월 29일에 이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후보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당시에 이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취지와 관련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 선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던 것이고 이 당시에 다른 이제 혐의가 있었습니다. 뭐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라든지 뭐 이 개발 사업 관련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도 이제 죄명이 또 별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 결국 사건이 이렇게 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김진성 씨의 녹취 파일을 검찰에서 발견을 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에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이 되려면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의 좀 상당한 쟁점이 있을 텐데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결국 위증 교사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본인이 교사한 내용 자체가 허위 증언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고의라든지 인식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 자체가 이거거든요. KBS와 당시에 KBS와 이 성남시장 간에 어떠한 조금 교류가 있었다. 교류가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내가 이런 조금 불리한 이런 사실관계를 다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 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허위 증언을 이제 교사한 것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게 실제로 이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도 교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녹음 파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녹음 파일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 이것이 교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 중에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서 내 기억을 이야기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에 대한 해석을 사실관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법리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증죄에서는 이 의견을 표명한 것 자체는 또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뭐 위증을 해달라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교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검찰이 이 대표가 이제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거에 이제 핵심 증거는 결국엔 이제 녹음 파일인 거죠. 예, 녹음 파일과 그리고 또 이제 김진성 씨의 이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증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증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진술이 있을 것이고 네. 이에 대해서 녹음 파일과 이제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볼 것이고 그 녹음 파일이랑 이 진술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신빙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걸 이 김진성 씨는 위증 교사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 교사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교사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교사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부분을 부인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증거가 현출되었는지 또 어떤 법리를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